그래.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애니멀 심볼리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책 파이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서 문학의 영화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학 텍스트와 영화 텍스트 사이에 가장 일반적이며 빈번한 상호교류를 각색이라고 말합니다. 각색은 시, 희곡, 소설 등 활자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이 시각적 이미지로 전화되어 영상화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히 읽을 거리를 볼거리로 전환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의 플롯이 주물이라고 한다면, 각색은 주형틀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형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주형이 원주물과 성분이 같지만 형태가 다르듯이, 문학을 영상화한 작품도 플롯의 구성물이 같더라도 형태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각색된 작품은 원작의 감동을 전달하는 한편, 어떤 점에서든 원작과는 다른 의미와 시사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에는 단순한 시각적인 재현에만 만족할 수 없기에 그 어려움이 따릅니다. 소설을 영화적인 언어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원칙과 당위성이 얼마만큼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각색의 성패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흔히 쓰이는 각색의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충실한 각색입니다. 이는 영화를 원작 소설에 충실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원작 소설의 내러티브 요소들인 배경, 인물, 주제, 플롯 등을 얼마나 원작에 근접하게 옮겨 놓았는지에 따라서 그 각색 영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보통 영화 대본의 3배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영화화 과정에서 단순화와 생략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기저에는 소설의 우월성과 영화의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충실도를 유일하게 꼽기 때문에 영화적 표현 기법이나 시각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원적 각색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택적인 해석과 더불어 원작 소설에서 구현된 분위기를 재창조하며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각색 영화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원작 소설과 관계는 있지만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며 하나의 예술적인 업적으로서 원작과 기묘하게 같으면서도 무언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이 패러다임은 원작과 각색 영화 사이에 조화를 옹호하는 중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원작 소설의 어조, 분위기, 정신 등도 영상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같은 이론에서는 원작 소설과 영화 사이의 유사점들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각색으로 일컬어집니다. 셋째, 변형적 각색은 원작 소설을 앞으로 새롭게 가공될 원료 정도로 취급합니다. 문학과 영화를 완전히 별개의 자율적인 예술활동으로 간주하고 저마다 다른 의미와 체계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보다 각색된 영상 텍스트를 우선시하는 비판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주제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명확한 구분의 편의상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지금까지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저마다 완전히 다른 차별성과 배타성을 지닌다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공통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세 관점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실제로도 세 패러다임이 혼합된 형태의 각색이 가장 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념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파이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약을 위해서 영화 소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악상을 수상하여 최다 수상작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작품상, 각색상, 미술상, 편집상, 음향편집상, 음향효과상, 주제가상에도 노미네이트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87%를 받았는데 작년 개봉한 영화 캐츠가 16%를 받았을 정도로 깐깐한 사이트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2천만 달러라는 많은 제작비가 들었지만 약 6억 9백만 달러로 제작비의 5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원작이 영화에서 어떻게 각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 요인으로는 크게 독특한 홍보 전략과 원작에 충실한 각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홍보 전략으로 수상 시사회를 선보였는데 바다 한가운데 좁은 구명 보트에서 호랑이와 함께 남게 된 소년의 이야기라는 영화의 테마를 시사회 공간에 접목시켜 대형 풀에 설치된 여러 개의 구명 보트에 앉아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는 판타지 영화의 배경과 스토리를 시사회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여 참석한 관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 관람 체험을 제공하고 보다 몰입도가 높은 영화 감상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부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홍보 전략으로는 포스터의 4종 제작인데 이미지만 달리하는 일반적인 영화의 포스터와 다르게 파이의 삶을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 모험, 희망, 기적, 도전을 키워드로 제작하였는데 파이의 삶을 잘 요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원작자로부터도 만족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 원작에 충실한 각색을 이루기 위해 감독은 CG 기술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제작비 1억 2천만 달러 중 대부분이 CG 기술에 투자되었는데 총 감독 제작을 맡은 이안 감독은 처음 라이프 오브 파이 감독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작품을 100% 구현해내겠다는 의무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도의 CG 기술이 사용될 것 같아서 아예 애초에 제작이 불가할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CG 기술과 관련해서는 뜻밖의 일화가 있는데 본 영화의 특수효과를 맡아 제작한 리드맨 휴는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헝거게임, 헐크, 미이라 등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회사로 현재 미국 VFX 시장에서는 상당한 메이저 회사인데 경영난으로 인해서 라이프 오브 파이가 오스카상을 받기 불과 2주 전에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이 영화의 감독인 이안이 CG 기술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많은 감독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CG 기술이 앞으로 더욱 저렴해져야 한다는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한편 원작과 차별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원작에는 없던 선내 식사 장면 추가를 살펴보자면 책에서는 방장과 선원으로 언급된 인물들이 영화에서는 육식을 좋아하고 강요하는 주방장, 고기 스프를 거부하는 불교 신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파이 이야기 중 동물이 아닌 그 배에 사람들이 탄 두 번째 이야기에서 파이가 주방장을 육식 동물인 하이에나에 선원을 초식 동물인 얼룩말에 빗댄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의 성공 요소 외에도 이 영화의 배경이 인도이고 배우들이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리우드 성지이기 때문에 수입 영화가 살아남기 힘든 인도 영화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등 여러 요인들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문학의 영화화는 관객이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좋아하는 소설 작품이 있다면 혹은 부담스러워서 읽지 못했던 소설이 있다면 각색된 형태의 영화로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문학의 영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발표자가 튕겼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파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동물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첫 번째로 심리 테스트인데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심리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테스트 외에도 우리나라 문학 속에서 동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속 동물의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개는 지방과 주인을 지키는 수호자, 거북은 지혜로운 자,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자, 호랑이는 잡기를 쫓는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다음으로 파의 이야기로 보는 아시아 경제 양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아버지는 왜 동물원 경영을 그만두었을까요? 1970년대 들어 1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자 인도에는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애국헌 관리법이 도입됩니다. 또 많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국유화되었고 산업 허가제가 강화되어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입에 대한 규제로 인해 대외 거래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규제로 인해 자본재 수입이 부진하게 되어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이 부진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오일 쇼크로 인한 연쇄적인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일 쇼크란 무엇일까요? 오일 쇼크는 석유 수출기구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준 사건입니다. 석유 국가들의 전쟁과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 무기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일 쇼크는 동시대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위 그래프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데에 반해 경제 성장률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내수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경제를 키워왔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내부적 역량보다 더 큰 규모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가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 분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와 제조업 경기 부진이 그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출 구조 개편을 통해 위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일본 운수성 해양부 직원이 파이에게 사건의 진상을 묻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일본이었을까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970년대는 일본 조선업계가 세계 1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해운 강국을 기반으로 조선업도 함께 성장시켰습니다. 당시 일본 조선업체들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조선업계는 우리 조선업체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불황기에 선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선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60여 개에 달했던 조선업체들은 20여 개로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20%로 떨어진 데에 반해 과감한 시설 투자와 함께 일본 조선업계의 우수 인재 영입으로 한국 조선업은 일본을 딛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03년에는 조선소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큼스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매입하는 등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또한 1980년대 초반 일본 정부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일본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은 1999년 조선학과를 모두 폐지하는 등 인재 배출이 모두 끊겼고 이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핵심 인재의 부족으로 최첨단 선박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적자에 따른 조선업체들의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인력 감축에만 초점을 둔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조선업계 경영 정상화 방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R&D, 연구개발 등 핵심 인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춤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생존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리처드 파커는 아까 영화 소개 영상에서 보았듯이 새끼 때 냇물을 마시다 사냥꾼에게 잡혔고 처음에는 썰스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소설 속 리처드 파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간의 의식 위로 사납게 튀어나온 길들여지지 않은 그의 무의식, 야성, 폭력적인 본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첫 번째는 주인공이 오랜 표류에서 벗어난 순간 리처드 파커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장면입니다. 이는 문명과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귀환했을 때 사라져버린 원초적 본능과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파이의 형이 파이에게 골짜기 아래에 있는 성당에서 성수를 마시고 오면 이 루피를 주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파이가 성수를 마실 때 신부님이 나타나서 파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You must be thirsty. 이 장면에서 thirsty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수를 마시는 행위 또한 이성이 결여된 행동이기에 본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탄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서로를 견제하며 파이는 배와 연결한 뗏목에서 그리고 리처드 파커는 배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파이가 리처드 파커와 맞서 배 안에서의 공존하게 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둘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자 오랜 표류를 극복하게 해주는 친구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인간은 맹수에게 열등한 존재로 이런 인식인 파이에게 긴장감을 주고 생존력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한정과 차등적인 분배는 사람들에게 부족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인간에게 결핍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열등감 역시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조금 더 부유했다면, 몸이 건강했더라면, 남들만큼 가족이 화목했더라면 과 같은 생각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열등감과 결핍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좌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질적 결핍을 체험하면서 인간은 평생 동안 결핍의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결핍의 투쟁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인지하게 되는 결핍의 의식화 단계, 다양한 결핍 중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결핍의 가치화 단계, 그리고 이러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결핍의 동기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식화 단계에서 개인은 구체적인 욕구와 충족 사이의 불균형을 인식하거나 어느 정도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허전함이나 부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결핍의 문제는 비물질적 욕구의 문제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핍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극단적인 결핍 상황에서 인간은 모든 행위를 무산시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치화 단계에서 개인은 다양한 결핍의 문제 중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핍의 우선순위는 달라지는데 결핍을 의식하고 결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결핍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슬픔에 공명하며 그들을 도우려 할 것이며 스스로의 열등감을 메우려 매진하던 사람의 노력이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아 아픔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내 것이었던 아픔과 같기에 조그만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도 온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실은 삶의 방향을 주고 삶을 이어갈 힘을 들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1907년 저서 기관 열등성 심적 보상에 작용해서 사람은 신체적 기관의 결함이나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해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열등감은 한 개인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 대상이 비슷한 집단 내에서 열등감은 종종 자극제가 되고 경쟁심도 부추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리거끼리는 우월감이란 자신감이란 장점 또는 자만심이란 단점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열등감은 그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는 자극제라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결핍의 문제는 지나친 복잡성 문제 속에서 선택의 빈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 메커니즘은 공정한 교환보다는 오히려 결핍, 불균형 및 권력 문제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물질적 확대를 이룩한 반면 물질적 확대 과정에서 또 다른 결핍을 생산하는데 시장 경쟁과 이윤 원칙에서 조작되는 경제 행위는 언제나 새로운 욕구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성장과 이윤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판촉과 광고를 통하여 소외된 욕구나 허위의 욕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배의 정의에 실망했던 사회 집단의 결핍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의 잠재력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스스로 남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을 경험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타인에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인 자기애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등감과 그 기저에 있는 자기애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즉, 지나친 열등감은 자신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남들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계층과 계급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미래 희망적 척도인 계층 간의 이동도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이너리거들은 메이저리거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은 열등감을 가지기보다는 헛된 신기루를 쫓는 동경심 또는 저기에 가득 찬 질투심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에 빠진 동경심을 가진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메이저리거들의 겉모양만을 흉내내려 들고 그들의 자신이 채운 양식은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될 뿐이며 질투심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차도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질투심이 정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가진 자, 즉 부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거나 자신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is about spending it. I'm just sorry I couldn't say hello. 해석하자면 삶이란 건 원래 보내는 거라고 그저 인사를 못한 게 아쉬울 뿐.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비교의식은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위의 말처럼 열등감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낸다면 숨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명대사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5분에서 7분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명대사 발표할 사람 있나요? 저 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파이가 그 호랑이가 떠나갈 때 그 구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리처드 파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혜린이가 발표한 그런 본능? 그런 생존에서 자기가 필요했던 그런 본능과 본성에게 그런 중요성?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파이가 그런 항해를 하면서 그게 리처드 파커, 즉 본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네. 혹시 또 없나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발표로 이어서 할게요. 지금까지 리처드 파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래 이름이 셀스티인 점과 매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파이 또한 원래 이름은 피신입니다. 불어로 피신은 수영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독교의 세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야기 중반에 피신이 저 세례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비꼬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파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놓고 오줌 싸개라고 놀립니다. 파이는 새 학년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파이로 바꾸는데 정말 많은 뜻을 가진 이름과 어릴 적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이름으로 친구 놀리는 장면을 통해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다른 리처드 파커와 파이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파이와 리처드 파커의 관계를 열등감 속 경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만약 파이를 이성, 그리고 리처드 파커를 본능으로 본다면 이성이 본능에 삼켜지지 않았음을 영화와 책에서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본능보다는 이성을 강조하며 규범과 규율로서 다스려지는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이성과 지성의 시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지나친 이성주의적 태도와 냉담한 태도로 인해 공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본능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한 압박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본능이란 특정의 자극에 의해서 특정의 행동 패턴만을 일으키는 동기력을 의미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로이드의 본능은 동기력이 작동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특정의 행동 패턴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일을 성취하는 힘 또는 에너지, 열정적 또는 적극적 활력을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자기 보존, 배고픔, 성들과 관련한 모든 기본적 생물학적 충동 또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는 본능이 일정한 성숙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뜻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 의하면 본능은 그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능으로 하여금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관심이 있다면 리비도, 초자와 같은 키워드에 대해 더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지나친 이성적 시선은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 이야기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내포된 작품입니다. 그만큼 해석도 다양하고 사회, 종교, 심리 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 속의 각 동물들과 식인상과 같은 주요 상징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 이야기로 알아보는 결핍과 열등감, 그리고 본능과 이성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